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이 갑자기 약세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일본 채권 시장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패닉이었고요. 패닉이요? 네, 그 패닉의 진원지를 찾아가면 바로 일본 국제시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일본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연결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한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채권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 6시그마급 움직임을 보였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거의 극에 달했죠. 육시그마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인데요? 이게 통계 용어인 건 알겠는데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닥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앙 수준이요? 네, 통계적으로 육시그마는요, 10억 번 중에 서너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10억 번이요? 그렇죠. 이걸 시장에 대입하면 과거 데이터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이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트레이더들이나 알고리즘은 뭘 하겠어요? 일단 도망가야죠.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행동, 일단 다 팔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군요. 일본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까지 줄줄이 하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힘을 전혀 못 썼죠.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이야, 이거 정말 교과서에서나 보던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현상이네요. 정확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그냥 한 바구니에 담겨서 같이 던져지고 오직 실물금만 빛을 발하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이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일본 채권 시장의 이 작은 날갯짓이 전 세계에 태풍을 몰고 왔을까요? 그 배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다고 하셨죠? 네, 드디어 핵심이 나왔네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공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법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법의 신용카드요.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엔화였습니다. 수십 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으니까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마법의 카드를 쓰는 겁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엔화를 빌리는 거죠.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돈이니 누구라도 빌리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 그 공짜 돈으로 뭘 할까요?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자산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상장성 좋은 미국 기술주, 아니면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나라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처럼요. 고위험 고수익 자산들? 네,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사실은 상당 부분 일본에서 나온 값싼 돈에 비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였네요. 그동안 시장이 사실상 일본의 저금리라는 외줄 위에 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군요. 바로 그게 시장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짜 점심이 끝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바로 이번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즉 육시그마 쇼크였던 거죠. 그 마법의 신용카드사가 갑자기 이제부터 연체 이자율 20%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돈 당장 갚으세요.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투자했던 자산들을 팔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주식을 샀던 비트코인을 샀던 일단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엔화 빚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반하락한 핵심 메커니즘이죠. 보이지 않던 거대한 자금줄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을 마시고 자라던 모든 자산들이 함께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 금은 사상 최고치로 오르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왜 주식과 함께 추락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정체성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의 돈줄 자체가 말하는 이런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즉 구명보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바다에 던져지는 무거운 짐에 가까웠죠. 구명보트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니 비유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나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불신하고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럴 땐 안전자산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땐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돌던 돈 자체가 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이런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최우선 순위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빚을 갚아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쉽고 또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팔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매도 리스트에 오르는 고위험 자산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비트코인 운명은 디지털 금이라는 멋진 서사보다는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조여지는지, 즉 이 유동성의 방향이라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한 곳, 바로 일본은행 BOJ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니까요. 네, 이 육시금화급의 살벌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단기적인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럼 일본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3장 있다는 거군요. 가장 먼저 꺼내들 만한, 어쩌면 시장에 가장 매서운 카드는 뭔가요? 첫 번째 카드는 긴축 강화입니다. 지금의 금리 급등을 그냥 시장의 흐름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긴축을 발표하는 거죠. 더 강하게 나가는 거네요.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 변동성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와,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거고요. 아, 공짜 점심에 끝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너도 나도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던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어떤 건가요?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선택지일까요? 두 번째 카드는 시간 끌기입니다. 그냥 관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최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고 뚜렷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아, 근데 시장은 이런 애매한 태도를 가장 싫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본은행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극심한 변동성이 한동안 계속되는 서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하게 나가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앞선 두 가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입니다. 돈을 푼다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늘 해왔던 것처럼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서 금리 급등을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QE죠.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퍼부어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단기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푸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바로 그 돈의 가치를 위협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킨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비트코인 투자의 양면성이자 묘미입니다. 흥미롭네요.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도하겠죠.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니 위험 자산이 일제히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끄니까요. 하지만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중앙은행은 위기가 오면 또다시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명목 화폐의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서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축소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하락했는데 그 파도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땔감이 될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처럼 단기적인 유동성 흐름과 장기적인 거시서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춤을 추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일본 국채가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보이지 않는 자금줄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꼭지가 잠길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닌 가장 먼저 현금화해야 할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변동성의 진원지니까요. 네, 이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한다면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안정세를 찾는다면 시장도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진원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일본은행의 입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행 총재의 공식 발언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에 따라 시장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긴축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주는지. 네, 그 말 한마디에 파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위험 자산은 결국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와 같거든요. 지금 그 파도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과 당신의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 경로를 깊이 추적해 봤습니다. 자산 가격의 오르내림 그 자체보다 그 이면에 있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육시그마 쇼크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구조 변화의 첫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